전력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기존 내연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6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는데요. 이게 전체 신차 판매의 약 한 8.6% 정도 돼요. 저희 타이거에서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리튬 및 2차 전지 ETF가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리티브 ETF라는 상품이 있고요. 돌아온 반가워 ETF 6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글로벌 모빌리티 ETF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 손승현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ETF를 1회부터 6화까지 해왔잖아요. 그 중에서 요즘 우리가 최고로 관심 갖고 그쵸. 종목들도 많고 활발한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으로 이제 좀 넘어왔어요. 네네네. 오늘 좀 할 얘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자율주행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만 보면은 당장 일상생활까지 좀 들어온 것처럼 느껴진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현재 지금 우리 일상과 자율주행 서비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져 있는지 최근 뉴스플로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로컬 기준으로 17일 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버 있지 않습니까? 우버에서 자율주행 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버에서 이제 섭 로보틱스랑 모셔널이라는 회사랑 다른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브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한류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를 이용한 무인 배달 서비스를 하겠고요. 모셔널하고는 산타모니카에서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배달에 사용되는 차가 길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아이오닉 5에 아이오닉 5가 배달차로 쓰이고 있구나. 네, 자율주행 버전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를 받기 전에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약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거는 원래 서브 로보틱스가 우버에서 분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버는 이제 자기들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을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당시에는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협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이 자율주행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버 같은 회사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경기도가 요새 판교 지역의 자율협력 주행버스를 시범적으로 다음 달에 운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인 드라이버가 없는 버스를. 버스면은 그래도 사람들을 조금 많이 태우는 건데. 정말 태우는 걸 운행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성공할 경우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율주행차는 이제 자체적으로 인지 판단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따로 이제 태스크포스 그 헤드쿼터가 있어서 헤드쿼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기능이 상당 부분 쓰인다는 점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정부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28번째가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최근 뉴스플로우가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 상용화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실제로도 조금씩 시범적으로 기술이 테스팅되고 시장에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어저께죠. 뉴스가 동시에 해외 국내가 같이 나와서 그러고 또 한데 현 정부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책도 내놓고 최근 일만은 아니란 말이죠. 계속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 왔고 결국 우리가 보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운전대에 손대지 않고 모든 도로를 활보하는 게 자율주행의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완벽한 기술 구현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 어느 수준까지 왔고 여기에도 분명히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투자랑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이제 6가지 레벨이에요. 레벨 0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아닌 거죠. 여태까지 타고 왔던 일반 주행차. 레벨 1이나 2 같은 경우는 최근 차들 특히 테슬라 같은 데 탑재된 오토파일럿 기능 있잖아요. 일부 크루즈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자율 주차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제 레벨 1,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 배달이나 무인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4 정도. 주체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주요 운전을 하고 엔지니어가 가끔 개입을 하는 정도. 이게 이제 레벨 4고요. 레벨 5는 엔지니어도 없이 완전히 무인 시스템이 스스로 제어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
아직 레벨 5까지 이제 지금 상용화되려고 하는 시스템은 다 이제 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3에서 4단계 좀 사이잖아요. 마지막이 5단계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5단계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3, 4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량의 기술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자율주행이 되려면은 그냥 차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주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술을 선도한 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얘기가 많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기업들 대부분입니다. 이제 뭐 애플 당연히 이제 아시겠고요. 다 자율주행 시스템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애플은 문제가 차를 만드는 기술이었잖아요. 얘들이 네네네. 차가 없으니까 차를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를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 자회사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웨이모가 실제로 이제 뭐 무인 택시를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라는 도시에서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3월 초에는 웨이모 본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도 돈을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구글, 이렇게 알파벳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지분을 투자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협업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중국에서도 바이두, 베이징 전기차랑 협업을 해서 아폴로몬 모델의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목표는 2023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3,000대로 운행하겠다. 내년이에요? 정말 2023년까지 한다기보다도 어쨌든 길게 봐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완성차보다는 맨 처음에 주르륵 나왔던 회사들이 다 이제 IT, ICT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 영역이란 게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그 기스 섹터에서 끝나지 않는구나 이제 테마라는 게 자율주행 차가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완성차만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지금은 다시 알게 이게 되겠죠. 차를 옛날에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랑 지금 차를 비교를 해보면 모든 작동하는 게 다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창문을 열더라도 옛날에는 수동으로 막 돌려서 열었으면 지금은 다 버튼 하나 눌러서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테슬라는 백미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내연기관에서 점점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차가 완성차보다는 이런 IT 업체들이 훨씬 그런 거에 더 적극성도 강하고 이쪽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럼요. 당연히 손을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런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먼저 혁신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랑 인공지능 이용해가지고 이제 비전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베타 테스터가 거의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몇백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회사의 입장을 보니까 이게 10만 명이 넘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한 게 2년 동안에 이제 정확도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다음 달쯤에 이제 버전 10.12 정도의 버전인데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시범 운행을 통해서 습득한 그런 빅데이터들이 대거 업데이트 된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타 테스터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빅데이터도 쌓일 거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상용화되는 것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제네럴 모터스도 크루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이미 이제 피닉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을 상용할 수 있게 이제 캘리포니아 관계 당국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3월 초에. 돈을 받고 무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존 완성차 기업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손 놓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타봐야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뽑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나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걸 많이 할수록 점점점 우리가 자율주행 상용화가 더 앞당겨지겠죠. 근데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보면은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유독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네.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들이 많이 채택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결국은 에너지 효율성 때문인데요. 기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운행하는 게 그냥 목표였다면 이제는 단순 운행을 떠나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센싱도 더 많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센싱이 필요하니까 카메라도 필요하지 하고요. 그 외에도 GPS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 안에서 이제 무엇을 맞죠. 하느냐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복잡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도 많아질 수밖에 네. 없고, 반도체가 많아진다 하면 결국은 사용 전력이 많아진다로 그 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문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태워서 얻는 효율성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 13% 많아야 20% 안팎이라고 네.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의 수준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력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기존 내연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당장 올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전기차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우리 길에 가보면 심심찮게 전기차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전기차를 우리가 이제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한테 그쵸. 일상생활로 좀 들어온 부분이 산업이기도 하니까.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보통 이런 트렌드 데이터가 거의 뭐 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이 특히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60만 대의 전기차가 팔렸는데요. 이게 전체 신차 판매의 약 한 8.6% 정도 돼요. 8.6%면은 사실 10%도 안 되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수치가 2020년에는 4% 정도였어요. 1년 동안 전기차 비중이 2배 이상 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은 약간 플랫한 정도였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었는데, 특히 중국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말 대비 한 2배 이상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내의 신규차 판매량이 2020년에는 7% 정도 됐었으면은 2021년에는 20%가 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제 보조금 정책을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어붙였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내수 시장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국 내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네. 중국을 타겟으로 모델을 만들기도 네. 하잖아요.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델 Y 같은 경우는 중국 그죠. 타겟을 해서 만든 그죠. 모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키플레이어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도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다. 1분기는 아마 실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중국 내에 있는 전기차 관련 업체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수요자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네네. 생산 라인, 밸류체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하는 만큼 이 중국 기업들의 매출은 다 좋았어요. 정말 매출 외형 성장은 계속 이어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순이익단에서 봤을 때 밸류체인에 따라서 순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간 곳도 있었고 좀 쇼크가 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익단에서 좀 갈렸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제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초기 국면 따는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리튬, 코발트, 니켈. 최근 주시장에서 다 언급됐던 네, 거. 제가 전기차 관련주도 갈 때 원자재에서 다 올랐던 것들. 맞습니다. 제가 또 이 편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런 원자재들. 그 원자재들 이제 채굴하고 가공하는 기업들 이제 있고요. 중간재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또 이제 배터리가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그쵸. 있고, 그거를 여러 연결하는 가지가 뭐 있죠. 전해액도 있고, 양극재,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재들 만드는 것들을 모두 이제 중간재를 분류를 해요. 또 이런 중간재를 패키징하는 게 이제 배터리셀 혹은 패키징이라고 하고요. 배터리셀을 사용해서 만든 밸류체인은 이제 완성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밸류체인을 나눠서 이제 실적을 말씀드리자면은 리튬, 원자재 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2화에서 언급했듯이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대박이 났습니다. 순이익도 엄청 올랐어요. 대장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국 리튬 업계 대장주는 이제 강봉 리튬 보면은 그 세이브로 외국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중국 주식 순위 항상 상위권에 올라 있어요. 이 강봉 리튬이. 그 정도로 한국 투자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54억 위엔이에요. 이게 한국 하나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1조 원이 넘는 수익이. 순이익이요. 그러니까요. 순이익 기준으로 YOY 전년 동기비 640% 성장한 수치입니다.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 맞죠.
상승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꺾이면 이것도 꺾이는 거냐라고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실제로 이거 4월 들어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 좀 진정되는 국면이 네. 보였다고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가격 상승분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실제로 반영되는 시기가 몇 분기씩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진정으로 인한 순이익 둔화에 대해서도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뷰입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보면은 장기 실적뷰에 대해서 전혀 하향 조정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닝을 이렇게 많이 서프라이즈 하면은 당연히 기저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띄는 조정폭을 보이지 않는 거 보아하니 당분간 이러한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실적을 그 사이에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계속 변동이 생기니까 중장기로 보면은 이걸 굳이 그때마다 조정할 필요는 없는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좋을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정치를 이렇게 바꾸거나 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밸류체인은 중간재죠. 중간재는 양급재, 응급재, 전해액 뭐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은 전해액 대장주입니다. 광주 천사 첨단 신소재예요. 여기는 또 사이즈도 커요. 실적의 배경은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쵸. 출고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출고량이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매출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 회사가 좋은 이유가 전해액, 전해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서도 이제 그 윗단의 수직 계열 완성하면서 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매출하고 이익이랑 같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구조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성장 동력인 인산철 이 분야에 있어서도 추가 캐파가 이제 계속 확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전해액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인 분야에서도 계속 캐파가 확보되면서 수직 계열화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현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직 계열화의 여지가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중국 전기차 대장주 비아디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비 한 6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양호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순이익은 240% 매출 상승비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이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이 규모가 사실 축소됐었어요. 결국은 중국 소비자들도 기존에는 좀 비싼 차를 샀다가 중저가 전기차 위주로 이제 좀 많이 봤다고 해요. 보통 중저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ASP 대당 가격은 사실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아디가 선택과 집중한 게 3월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오히려 한 대당 순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대당 가격은 하락했으나 순이익은 증가하는 것을 보였대요. 결국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래서 고정비가 아무래도 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원가 상승 부담도 상쇄하고 순이익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딱 전기차가 미래다 하고 내연기관차를 딱 중단을 하고 전기차에 집중을 한 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아디가 좋았던 게 완성차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부문 역시 매우 좋은 수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공장이 좋은 게 상해에 있지 않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락다운이 심한 지역이 북경 상해같이 이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생산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도시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상해차나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이제 상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주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해의 락다운이 극심해지면서 사실상 생산 중단에 들어갔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락다운을 피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었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만 봐도 중국만 살펴본 건데도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됐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달라붙는 기업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주가들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 보니 개별 기업으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또 투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ETF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율주행이랑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스토리를 가진 개별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도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이고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더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대표 기업들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사업 분야 말고
말고도 다른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테마에만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개별 기업 내에서 자율주행 비중이 너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하면 여러 기업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예를 들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한 테마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애플 아니면 알파벳, 구글, 아마존 같은 네. 종목들인데 구글하고 아마존 주당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은 결코 자율주행에 투자하겠다고 이 종목들 쉽게 살 수 있지 또 못해요. 그 산업 분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거기가. 그리고 더군다나 또 그 산업뿐만 그러니까 할 수 거기 않고요. 주가에 들어가 있는 가치 반영이 오로지 이게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오로지 이 사업만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가치 반영이 된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테마에 노출되려면은 모든 테마에 노출이 많이 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에 그렇죠, 집중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ETF를 들고 온 거고요. 전기차 측면에 있어서도 네.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제 물론 뭐 테슬라라는 대장주가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배터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2차 전지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는 않았거든요. 개별 기업도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제 전기차 기업들 중에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 기업 개별 투자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미국보다 더 어렵거든요. 개별 단위도 그렇고 정보 공개 수준에 있어서 사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접근하신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엄선해서 만든 ETF가 나을 수밖에 없다. ETF 상장돼 있는 거 보면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미래셋에서 상장시킨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ETF가 있단 말이에요, 상품이.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타이거에서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리튬 및 2차 전지 ETF가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 ETF라는 상품이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타이거가 이제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까 같고요. 말씀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주로 이제 네. 포트폴리오에 구성돼 있는.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및 배터리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엑스에서 출시한 LIT라는 LIT. 상품과 DRIV라는 상품하고 이제 같은 벤치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ETF도 있어요? 타이거 2차 전지 ETF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기차랑 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또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라는 액티브 ETF도 저희 라인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네. ETF는 국가가 어떻게 포진이? 말 그대로 글로벌입니다. 미국, 중국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IT 같은 경우는 신흥국 비중,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DRIV는 선진국 위주로 좀 더 많이 편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사실 포트폴리오는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이 다릅니다. 세금이 달라요. 뭐 재정 상황이나 혹은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시느냐. 그냥 위탁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거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하실 수도 있고 글로벌 엑스 하실 수도 있고 타이거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연금이나 이런 뭐 ISA 같은 데서 하실 거면 사실 타이거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LIT가 사실 미국에서 메가 히트를 쳤었어요.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이 찾으셨고요. 우리 요즘 서학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ETF도 많이 투자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이 한국에도 없냐, 연금에서 투자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뭐 차이나 전기차 이 라인업입니다. 네, 이름만 다르고 상장된 시장만 다르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 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요 정도 차이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투자하려면 굳이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여기 들어가는 게 낫겠네.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편하죠.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그쵸.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면은 연금 소득세 뭐 얼마 안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제적인 혜택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달러 자산이 많으시면은 이렇게 LIT나 DRIV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맞고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 말고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홍콩 ETF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홍콩 달러로도 하실 수 있고 미국 달러로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종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투자하셔도 이제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포트로 구성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분들 좀 쉽게 보시라고 올려서 드릴 테니까는 한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또 이 전기차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관련된 ETF 상품을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고 관련한 ETF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다뤄볼 수 있을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업들 이렇게 다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정말 그죠?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네. 또 한번 ETF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뭐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